박종만은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미끄러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20년을 버스 기사로 살다가 한순간에 정리해고를 당한 뒤 다시 사회로 나가는 첫날이었다. 이번에는 버스가 아닌 오토바이였다. 그가 선택한 일은 퀵커머스 라이더였다. 주문이 들어오면 1시간 안에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 새로운 세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가족의 얼굴이었다. 고등학생 딸과 대학 등록금을 앞둔 아들이 있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배달센터에 들어서자 젊은 라이더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다. 대부분이 20대였다. 가벼운 웃음소리와 농담이 오갔다. 종만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자신이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몸은 여전히 건장했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주름진 얼굴과 굳은 살이 박힌 손은 그를 숨길 수 없는 중년으로 보이게 했다. 첫 업무가 떨어졌다. 주문이 들어오자 관리자 김도윤이 다가왔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태블릿을 들고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종만 씨, 첫 건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정확히 시간 지켜주세요. 종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손길은 서툴렀다. 어디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다른 라이더들은 익숙하게 물건을 담고 빠르게 이동했지만 종만은 매대 앞에서 몇 초씩 서성거렸다. 겨우 물건을 챙겨 오토바이에 올랐다. 엔진을 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버스를 모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작은 차체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고 시속 50km를 넘기자 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때렸다. 긴장된 손끝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도로는 익숙했지만 역할은 달랐다. 이제 그는 승객을 태우는 기사가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배달원이 된 것이다. 첫 고객은 젊은 부부였다. 남편은 스마트폰 화면만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포장을 열어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늦네. 종만은 입술을 깨물었다.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했지만 고객의 말은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센터로 돌아오자 김도윤이 결과를 확인했다. 50분 걸렸습니다. 기준 시간은 지켰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40분대 안쪽으로 줄여야 합니다. 젊은 관리자 특유의 건조한 말투가 귀에 박혔다.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불편했다. 첫 임무를 성공했다는 안도감보다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게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종만은 가족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딸 박소희가 물었다. 아빠 오늘은 어땠어요? 종만은 괜찮다. 뭐 별거 아니더라 라고 대답했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내 이정화는 그의 손을 보고 잠시 눈빛을 멈추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자 종만은 방에 홀로 앉아 오토바이 열쇠를 바라보았다. 첫날부터 숨이 가빴다. 앞으로 더 많은 주문, 더 짧은 시간, 더 큰 압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버텨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가족이 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다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박종만은 두 번째 출근부터 달라진 공기를 느꼈다. 첫날의 설렘은 사라지고 오로지 시계만 머릿속에 들어찼다. 주문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태블릿 화면에 뜨는 문구는 마치 명령 같았다. 1시간 이내 배송. 오전부터 주문은 몰아쳤다. 대형마트에서 음료수 박스를 담아야 했고 다른 주문에는 세제와 화장지가 포함돼 있었다. 무게만 해도 꽤 됐다. 매대 사이를 오가며 물건을 챙기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초조했다. 빨리, 더 빨리. 뒤에서는 젊은 라이더들이 익숙하게 물건을 챙겨나갔다. 종만은 그들 발걸음에 뒤처지는 자신이 눈에 밟혔다.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출발했을 때 이미 그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차선 사이로 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도로 위에는 위험이 가득했다. 급정거하는 택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한순간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시간뿐이었다. 아무 일 없이 빨리 도착해야 한다. 첫 번째 배송지는 아파트 단지였다. 고객은 현관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종만이 다가가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 늦으세요? 다른 데는 더 빨리 오던데? 종만은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했음을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다. 대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고객은 무심히 고개를 돌리며 물건만 받아갔다.
센터로 돌아오자 관리자 김도윤이 결과를 확인했다. 한 건당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러다 별점 떨어지면 계약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종만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점. 이제는 소비자의 평가가 생계를 좌우했다. 한번 낮아지면 다시 올리기 어려웠다. 그는 자신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먹을 틈이 없었다. 계속해서 알림음이 울렸다. 물을 한 모금 삼키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올라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후 신호대기 중 종만은 다른 라이더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젊은 청년이 비오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종만은 순간 자신이 그 자리에 눕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곧바로 머리를 흔들며 시선을 돌렸다. 그는 배달을 멈출 수 없었다. 주문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종만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또 다른 불만을 마주했다. 포장이 구겨졌잖아요. 이런 건 다시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객의 날선 목소리에 종만은 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규정상 재포장은 불가능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고객은 휴대폰을 꺼내 별점 평가를 매겼다.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순간 종만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종만은 말이 없었다. 저녁상 위에 놓인 국은 이미 식어 있었다. 아내 이정화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종만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하지만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멍했다. 딸 소희는 아빠의 젖은 작업복을 보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 너무 힘들어 보인다. 종만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손등의 상처와 무릎의 통증은 숨길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귀에서는 계속 알림음이 울리는 듯했다. 눈을 감으면 아파트 현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고객의 표정이 떠올랐다. 왜 이렇게 늦으세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종만은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떠오른 건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아들의 등록금 고지서, 딸의 학원비 청구서, 그리고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내일도 시계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었다. 박종만의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벅지와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밤새 쥐가 난 듯 욱신거렸다. 전날 쉴 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계단을 뛰어오른 탓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거울을 마주했다. 거울 속에는 피곤이 짙게 내려앉은 57세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버텨야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젊은 라이더들은 여전히 활기찼다.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그들 사이에서 종만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미 두통이 시작됐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알림음이 울리고 주문이 떨어지자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오토바이를 몰아 골목을 돌고 언덕을 오르며 배송지를 향해 달렸다. 오후 무렵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고객이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다른 데는 30분 만에 오던데. 종만은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설명은 소용없었다. 고객은 휴대폰을 들어 별점을 낮게 매겼다. 종만의 얼굴은 굳어졌다. 센터로 돌아오자 김도윤 관리자가 다가왔다. 박종만 씨, 별점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요즘은 고객 평가가 곧 계약 유지 조건입니다. 힘드시면 그냥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 끝에는 차가운 무심함이 묻어 있었다. 종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힘들면 그만두라는 말.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문장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종만은 가족과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내 정화가 준비한 김치찌개와 반찬이 놓여 있었다. 딸 소희가 밝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좀 어땠어요? 종만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하루 종일 달리긴 했지만 아직 버틸만하다. 하지만 손은 숟가락을 들 때마다 떨렸다. 아내 정화는 그 떨림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말을 꺼내려다 참았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종만은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다.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발목은 붓기 시작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애들 앞길이 달렸는데 자존심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센터에서 또 다른 주문이 들어왔다. 무거운 생수와 쌀자루였다. 종만은 이를 악물고 짐을 옮겼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두 글자만 있었다. 가족. 그러나 그의 몸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있었다. 손가락은 짐을 놓칠 만큼 저려왔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심장 박동은 비정상적으로 빨라졌고 귀에서는 알 수 없는 이명이 울렸다. 그는 헬멧 안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아직 버틸 수 있다. 아직은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아내 정화는 다시 물었다. 종만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종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웃음은 힘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잔뜩 흐린 하늘이 불길한 예감을 줬다. 빗방울은 이내 굵어졌고 도로 위에는 물웅덩이가 생겼다. 박종만은 우비를 걸치고 오토바이에 올랐다. 이미 무릎은 붓고 통증이 심했지만 주문 알림음이 울리자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첫 배송은 무거운 생수 박스였다. 빗길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낑낑거리며 짐을 옮기자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빗물과 뒤섞여 얼굴을 타고 떨어졌다. 배송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무릎이 휘청거렸다. 그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 다시 알림음이 울렸다. 머뭇거릴 틈은 없었다. 저녁 무렵 또다시 주문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아이 간식과 세제, 채소가 담긴 장바구니였다. 시간이 빠듯했다. 종만은 시계를 확인하곤 악셀을 깊게 밟았다. 빗길에서 오토바이는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1시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 빗줄기가 세차게 얼굴을 때리던 그 순간 도로 위에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종만은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오토바이는 휘청거렸다. 그는 균형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다. 몸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충격이 전해졌다. 귀가 멍해지고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왔다. 누군가가 외쳤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종만의 팔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점점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하늘을 가득 메운 비구름이었다. 병원 응급실. 흰 불빛이 눈부시게 번졌다. 박종만은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곁에는 아내 정화와 딸 소혜, 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아내는 그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종만 씨, 이제 그만해요.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요. 우리 그냥 조금 덜 쓰고 살면 돼요. 소희는 눈물을 훔치며 아빠의 팔을 부여잡았다. 아빠, 이제 제발 그만해요. 저 괜찮아요. 공부 조금 못해도 돼요. 종만은 입술을 떨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내가 너무 바보였다. 시간을 쫓아다니다가 가족을 잃을 뻔했어.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한평생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버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다는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팠다. 의사는 다행히 큰 골절은 없지만 무릎 인대 손상과 탈수, 극심한 피로 누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은 절대 오토바이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굳은 다짐이 울리고 있었다. 이제 멈추자.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날 밤 병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다. 종만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그의 귓가를 적시며 묻는 듯했다. 너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느냐? 그는 속으로 대답했다.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 멈출 것이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종만은 여전히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다. 움직임은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병실에서 결심했던 대로 그는 퀵커머스를 그만두었다.
오토바이 열쇠는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침 햇살이 번지는 골목길을 걸었다. 예전 같으면 오토바이로 스쳐 지나갔을 풍경이었다. 길가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가게 앞에서 쓸고 있는 빗자루 소리, 오래된 철물점 사장님의 인사. 종마는 발걸음을 멈추며 오랜만에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다. 동네 슈퍼에 들르니 주인 아주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맞았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요즘은 다 배달로 시켜 먹으니 손님이 없어요.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종마는 미소를 지으며 장바구니를 꺼냈다. 예전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장보기가 지금은 오히려 여유로웠다. 손에 들린 무게가 묘하게 안정감을 줬다. 집에 돌아와 장을 풀며 아내 정화가 물었다. 괜찮아요? 무릎은 아직 아플 텐데. 종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오히려 좋다.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장보고 너랑 얘기하고. 정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았다. 예전 같으면 종마는 배달 알림음에 쫓겨 밥을 허겁지겁 삼키거나 자리를 뜨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이들과 마주보며 밥을 먹고 웃고 대화할 수 있었다. 딸 소희가 말했다.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집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아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종마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또렷이 빛나고 있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 대신 귀에는 풀벌레 소리가 맴돌았다. 종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의 편리함 뒤엔 또 다른 누군가의 피로가 있다. 나는 그 피로 속에서 무너졌다가 겨우 일어났다. 이제는 시간을 쫓지 않고 시간을 함께 나눌 거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시청자들에게 말을 건네듯 속삭였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시간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편리함을 선택하며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박종만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편리함의 그림자를 지나 그는 비로소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